트럼프는 인류애 같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만 보면 미국이 압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 말들은 사실상 믿을 만한 게 거의 없다. 별거 아닌 거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내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과연 세계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또 나아가 자기 국민들은 설득할 수 있겠느냐.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함께 부소장 박지현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기본적인 이제 심리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트럼프한테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현상을 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네.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명확해요. 명확하죠. 특히 남성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의 종류가 있긴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솔직하고 겸손하고 뭐 그런 이제 인간성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딱 어떤 유형을 정해놓고 이건 진짜 너 몸서리 치도록 싫어. 이거는 너무 좋아. 이런 건 없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그게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호불호랄까, 맞습니다. 남성에 대한 호불호랄까. 트럼프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 네 가지로 좀 정리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가를 알아준 사람. 네. 두 번째는 당당한 사람. 그리고 실력과 결과를 증명하는 사람. 한마디로 실력 있는 사람. 네. 그리고 명확하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자, 요거 하나씩 짚어보면요.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일단 아버지가 자신의 진가를 안 알아줬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클 것 같죠. 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해줘? 네. 인정 욕망 여기에 기초해서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면 그냥 침을 질질 흘린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 군사학교에 그 도비어스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의 진가를 알아준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어스가 훌륭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진가를 알아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를 좋게 평가해서 좋아한다. 자, 그런 사람 좋아하고 네. 또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어떤 데서 드러납니까? 당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의견을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관철하고 성공하는 사람. 그 대표적으로 맘다니?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뉴욕 시장인 맘다니를 그 전까지 공산주의자라고 막 욕했잖아요. 막 이제 욕하다가 회담을 했어. 만나고 나서 한박 웃음을 지면서 맘다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저기 미쳤나? 그전까지 막 욕하고 그렇게 싫어하더니 그리고 마가 진영에서도 아니 맘다니하고 저렇게 사이좋게 되고 칭찬하면 뭐냐 도대체 너는 이념적 좌표가. 네. 이념에 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당당하면 돼. 네. 내 맘다니를 만나보니까 당당한 거야. 막 자기 주장하고 뚜렷하고 뭐 이러니까 뭐 트럼프로서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왜 이렇게 당당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사업자면서 세입자들을 많이 만나서 돈을 이제 받고 막 이런 업무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과연 당당했을까 아버지가. 그런 이제 당당한 면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면 그런 것들을 이제 봐왔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이 있잖아요. 프레드. 형이 아버지한테 맞서긴 맞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섰는데 결국 실패하고 쉽게 하면 아버지에 대한 반항에 실패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 형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또 뭐 자기의 뜻을 피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당당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맞설 수 있고 아버지에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다가 이제 사업가가 되고 성공하면서 맞서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누구를 딱 대하는데 비굴해. 그러면 아버지한테 비굴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서 막 당당하게 덤벼. 그러면 아버지한테 덤비는 자기 모습, 자기 형의 모습 그렇죠.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뭐 한 예를 들자면요. 네. 그 트럼프가 임대 사업을 부동산 사업을 하는데
수금을 해야 되는 네. 입장인데 이제 본인은 이제 거기까지 하기 힘들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시켰어요. 월세 받아와라. 월세 받고. 근데 그거를 잘 못했어요. 아, 수긍을 못했다. 수금 못했는데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범법자였고 이제 돈 같은 것도 소위 말하는 갈취, 뭐 삥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채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그 집 들어가 앉아가지고 배 이렇게 까고 그래서 돈 어떻게든 받아내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돈을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빼내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 돈을 받아내느냐, 안 받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잘 받아왔다. 네, 잘 받아왔고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도덕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에이, 그야말로 장사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든 뭐 필요하다면 그 세입자들 가서 테러를 하든 뭐 고문을 하든 뭐 공갈 협박을 하든 돈만 받아와라.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트럼프가 장사꾼 입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원인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는 나름대로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주류층에 들어가 보니 자수성가 별로 없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막 좋은 가문, 백, 연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돈 벌고 의시되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꼴 같지 않다 이거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니네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 나는 실력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력 없는 사람을 극도로 혐오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심리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릴 때 많이 형성됐지만 이 사회생활 하면서 특히 주류사회에 진출하면서 영향받은 게 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류층에 대한 반감 때문에라도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람 좋아한다. 맞습니다. 요것도 한 사례로 트럼프하고 오랫동안 일한 변호사가 있어요. 제이슨 그린블렛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복잡한 일을 10마디 내로 끝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지금 무식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회사에서 직원한테 자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100장짜리 PPT 넘기는 사람 있으면 트럼프가 막 너무 싫어. 재떨이 던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복잡한 걸 다 그림으로 몇 개 그려와서 5장으로 딱 설명해. 이해하기 쉽네. 한마디로 트럼프는 뭐 복잡한 거 싫다 이거죠. 단순하고 명쾌한 걸 좋아한다. 맞습니다. 이게 지가 머리 나빠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네 종류의 인간을 좋아하는데 좀 트럼프가 아주 특별하게 높게 평가하는 유형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 끝까지 간 사람. 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조가 강한 사람. 이게 다 비슷한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갔다. 성공이라는 것은 승부와 관련해서 트럼프한테는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지조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압박과 유혹을 이긴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주변에서 뭐라 하면 막 흔들흔들거리거나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칙과 신념을 고수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강인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게 적이라 할지라도. 적이라 할지라도.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이게 흥미롭게도 다 보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저항에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형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긴 간 거잖아. 그렇죠. 실패하고 죽었지만.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못했어. 이건 형의 실패에서 생긴 어떤 심리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도 저거야 볼 때는 아버지 관계에서 영향을 꽤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끝까지 저항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조가 강한 사람도 뭐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형일 수도 있어요. 형이 후계자 자리를 거부하고 그렇죠. 파일럿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는 형에게 호의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네. 파일럿 된 거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이 내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서전에 보면은 형에게 미안하다는 그 그치. 죄책감도 묻어나와. 예. 어린 시절에 트럼프가 형한테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 아팠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 형한테 형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시간만 낭비하고 있잖아. 라고 그 얘기를 말했다고 했어. 합니다. 예.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트럼프는 그런 거잖아. 어렸을 때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왜 말을 안 들어? 왜 반항하는 거야? 그쵸. 나는 아버지한테 복종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제넘게 그렇죠. 형한테 혼수를 한 건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요? 후회한다고 후회한다. 합니다. 아, 후회한다. 아, 내가 그러지 말걸. 말걸. 형의 인생이 맞는 것 같은데. 잘 산 것 같아. 잘 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형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에게 끝까지 반항하는 지조 있는 인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아. 다만 실패는 싫다. 형처럼 죽을 수는 없다. 반항을 하되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심리가 강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눈부라리고 쌍욕을 하든가 딱이란 데 때리든가 해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강대강. 강대강으로. 강으로 가야 됩니다.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거나 이렇게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그냥 밟아버리겠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트럼프를 만날 일이 있으시면 무조건 따기를 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싫어하는 사람. 뭐 일단 네 가지. 네 가지. 이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 저도 싫습니다. 위선자. 위선자. 네. 그리고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생충. 기생충. 게으름뱅이 싫어하잖아요. 뭐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네. 사장이 안 보면 그 맞습니다. 카톡하고 맨날. 네. 뭐 한 사례를 들면은 어떤 직원이 어떤 리포트를 해서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라고 이제 했는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 해버렸어요. 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해왔다. 그렇죠. 게으름 폈다. 그렇죠. 이런 판단 때문에.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밑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눈에 띄게 게으름을 부린다든가 소파에 앉아 잔다든가 이러면 바로 이제 잘리는 거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게으름 피운 적은 없다. 열심히 살았죠. 나름대로 나쁜 짓도 열심히 했다. 쉬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나는 게으름뱅이는 싫다. 네. 자, 그다음에 위선자를 싫어하는 것은요. 그래서 위선자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이게 거래를 하면서 그 다양한 악인들을 많이 만났나 봐요. 그렇겠죠. 트럼프가 위선자를 싫어하는 데는 그것도 있어요. 이 주류 정치에 입문하잖아요. 네. 이 주류 정치인들 트럼프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다, 앞뒤가 다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엄청 공격한 게 힐러리예요. 힐러리. 앞에서는 매 진보 뭐 이런 걸 떠들지만 뒤에서 나쁜 짓 많이 하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공격을 해서 그렇죠. 재미도 받고 본인이 또 그런 혐오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선자를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미국 주류 정치계를 보고 생겨난 더 강화된 심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회주의자를 또 싫어한다고요. 네. 자기 일속만 챙기고 우유부단 한 사람을 싫어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명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아까. 네. 근데 그 반대인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지조가 없어. 지조가 없어. 물어보면 견해가 막 바뀌어. 없어. 매번. 없어. 예. 틀리더라도 없어. 그래 좀 화내면 막 쪼그라들고 그렇죠. 조금 좀 기어오르고. 그렇죠. 아주 싫어한다 그런 사람. 한마디로 지조 없는 인간을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생충 싫어하는 건 뭐 저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했을 때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죠. 있죠. 근데 자수성가 반대는 기생충. 그렇죠. 노력 없이 이익만 얻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반대인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주류 사회를 트럼프가 좀 기생충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니네들 남의 돈 뜯어먹고 맨날 이제 나쁜 짓 해서 돈 벌고 자기가 한 건 나쁜 짓이라는 걸 안 하니까 나는 뭐 정당하게 부동산 사업해서 돈 번 거야. 그렇죠. 내 실력으로 쇼프로 나가서 인기를 끌었고 그렇죠. 내 실력으로 대통령 됐어. 니네들은 알지? 뭐 이런 식의 그렇죠. 태도. 거기서 이제 기생충에 대한 혐오가 있다 이런 그렇죠. 거죠. 자, 트럼프의 이런 성향이 외교 같은 데서도 드러나죠. 보면은 외국 지도자들 중에서 북의 김정은,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인가요? 네. 주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 평가를 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에 안 속하고 그렇죠. 좋아하는 쪽에 속하잖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거기서는 이념은 상관하지 않은 거지. 그냥 맘다니도 그렇고 만나보니 내가 좋아하는 쪽에 속하네. 네. 그럼 잘 지내야지. 뭐 이런 거고. 또 아무리 같은 동맹이니 뭐니 해도 만나보니까 이거는 영 아니네. 그럼 아주 막대하는. 다카이치가 거기 걸려가지고 다카이치. 한번 혼났어요. 그죠? 젤렌스키라든지. 젤렌스키. 네. 정말 막대하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호불호, 인간에 대한 호불호, 특히 남성에 대한 호불호는 대단히
명확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가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소위 이제 살려내겠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구원하겠다라는 대상은 백인 중산층입니다. 그렇죠. 네. 왜 이민자들 그 밑에 있는 그 아래쪽이라고 생각되는 이민자들은 다 내쫓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를 대할 때에는 미국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지독한 엘리트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근거로 한 4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계층 의식.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잘 살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렇죠. 잘 살았죠. 네. 어릴 그렇기 때부터. 때문에 부유한 환경 속에서 된 서열문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애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렇죠. 그리고 뭐 뉴욕 군사학교 경험. 거기도 엘리트주의 학교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뉴욕 엘리트 사회 진입. 거기에다 또 주류층 진입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소위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총으로 쏴 죽여도 되는 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철저한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트럼프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은 없다.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다 사랑하죠. 심지어 인류까지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게 일단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런 말씀해 주신 그런 성장 배경 속에서 전형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 엘리트주의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트럼프한테 이란 사람들은 그거네요. 그냥 다 죽여도 되는 뭐 괴돼지? 네, 바퀴벌레? 네. 뭐 이렇게 느껴지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여학생들을 죽이고 지금은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 이스라엘에 의한 학살도 묵인 방조하고 뒤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는 인류애 같은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몇몇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트럼프도 인생을 살면서 뭐 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어떤 대응 방식이 습관화되어 있느냐,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네. 뭐 사람들마다 다 위기 대응 방식이 있어요. 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면 돌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감하게. 네. 또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회피. 회피형. 그리고 또 위기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서 막 당황하다가 네. 실수한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데 위기를 대하는 방식이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위기 대응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는 위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3가지 패턴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공격. 바로 공격한다. 네, 바로 공격하고 두 번째는 책임 떠넘기기. 떠넘기기. 그리고 세 번째는 프레임 전환. 요 패턴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바람직한 방식은 하나도 없는데 다 안 좋은 방식이잖아. 네. 자, 우선 즉각적인 공격을 한다. 네.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 발생하는 즉시 이제 수세에 몰리잖아요. 근데 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반격을 하는 거죠. 위기다 싶으면. 네, 위기다 싶으면은 그래서 성공은 많이 했어요, 과거에. 대표적으로는 90년대에 그 트럼프가 10조 현재 그 환율로 10조 달러를 빚지게 됐어요. 10조를. 예, 10조. 근데 그거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은행장이라는 은행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게 나만의 위기가 아니다. 이거는 너희들도 책임이 있지 않냐. 나 파산하면 너희들 파산하고 같이 죽는다. 다 같이 죽는다. 뭐 어떻게 할 거야? 공갈협박. 나 살려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을 하죠. 근데 그런 위기가 닥치자마자 먼저 그런 짓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는 위기가 처하거나 공격 같은 걸 받으면 일단 주둥이로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입으로. 네.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먼저 공격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란이 뭐 짓을 했다. 그러면 입으로 먼저 뭐 우리가 이겼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먼저 공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솔한 느낌을 주고 거짓말도 자주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순간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라는 거죠. 거짓말에 거짓말 낳고 이런 그러니까 이슈들이 끊이지 않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이란 전쟁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 툭툭툭 내뱉는 말들은 사실상 믿을 만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책임을 떠넘기기를 잘하다.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2대 두 번째 대통령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임 기간 동안 이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전 바이든 정부 쪽에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딱 이거는 전에 정부에서 한 거야. 뭐 내 잘못이 아니야. 맞습니다. 또 뭐 경제가 어려워도 뭐 그건 이전 정부 내 잘못이야. 탓이 아니야. 난 잘했어. 뭐 석유 유가가 뛰어도 이건 전쟁 탓이 아니야. 뭐 다른 이유를 대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2대 이제 대통령 할 때 선거에서 이긴 전략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 내 떠넘겨서 책임 아니야. 내가 맡게 되면은 다 이제 해결할 수 극복할 있어.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트럼프가 사실 이건 내 잘못이라고 얘기한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한 번도. 네, 보고 여태까지. 싶은데 못 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책임 떠넘기기의 대가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킨다. 최근에 봤을 때 이란 대통령이 주변 그 이웃 국가들, 아랍 국가들을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유감이다. 유감 뭐 사과를 사과. 했는데 그 트럼프가 그걸 보고 이란 항복했다. 나도 그거 봤어요. 네. 그 성명을 봤는데 네. 그 어디에서도 항복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말이 없어.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한테 얘기도 아니에요. 주변 아랍 국가들한테. 앞으로는 특별히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겠다. 그 전까지 공격한 거는 미군 기지가 있어서 한 거다. 네. 하는 식의 사과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 어떻게 그게 항복으로 느껴졌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합리화인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이제 그 기사를 받았을 거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만 봤을 때 항복했네. 이런 항복했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미사일을 날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 전환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했다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항상 그래요. 뭐 물어보면 내가 그런 얘기 했었냐?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네.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하여튼 전환시켜버리는 불리한 이슈를 새로운 걸로. 거의 달인이죠. 네. 이게 뭐 이제 트럼프의 세 가지 위기 대응 방식인데요. 절대로 따라 배워서는 안 되는 방식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다 안 좋은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거 따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이게 나쁜 인간 되는 전형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위기를 이렇게 대응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운 좋게 여태까지 어떻게 잘 버텨왔는데 이제 드디어 덫에 걸린 것 같아요. 네. 한계가 드러났죠. 맞습니다. 전쟁을 벌임으로써. 네. 자, 트럼프의 위기 대응 방식은 이러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즉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군사작전을 통한 공격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입으로 이기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만 보면 미국이 압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을 보면 지고 있어. 뭐 이런 러우 전쟁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뭐 좀 그렇죠. 근데 러우 전쟁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트럼프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젤렌스키한테 전황 지도를 던졌다 그러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이 꼬라지인데 왜 너 버티냐고. 너 카드도 없잖냐? 카드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막 모욕을 주고. 그건 자기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전쟁은 자기가 한 거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앞으로 이란은 주둥이로 공격할 것이다 계속. 주둥이 폭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하는 말에 현혹되거나 그렇죠. 흔들리면 안 된다, 뭐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이 마음대로 안 풀리면 이제 누구 탓을 할까요? 분명히 남 탓할 거 아니에요. 남탓하죠. 바이든이 방해했다? 힐러리가 방해했다? 아니면은 또 뭐 다른 나라? 베네수엘라? 쿠바? 쿠바.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이유는 찾긴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유엔? 네, 유엔. 뭐 아니면은 뭐 미국 내에 이제 군부 내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누군지 찾아가지고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누가 역을 이제 걸릴 것이냐. 네. 책임 떠넘기의 희생양이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누구를 지목해서 비난하기 시작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기 대응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 전환. 저는 이 프레이 좀 생뚱맞긴 하지만은 갑자기 북과의 어떤 대화를 뭐 한다거나 이 이란 전쟁을 이 북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예 전환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욕망이야 있겠지. 근데 북에서 받아주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그거지. 전쟁 언제 있었어? 우리가 이란과 전쟁 중이었나? 난 몰랐는데 누가 이거 시작했어? 그렇죠. 농담이지만. 그거는 군사작전이었어. 농담이지만 어쨌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높죠. 아니면 명예로운 어떤 철군이랄까요? 이거를 가져오려고 그야말로 엄청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로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내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러한 위기 대응 방식을 이란전에서 고수할 경우 과연 세계를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 또 나아가 자기 국민들은 설득할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안 되겠죠. 욕을 더 먹겠죠. 왜냐하면 정신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번 미국 이란 전쟁은 트럼프에게 정말 넘기 힘든 넘사벽. 넘사벽 위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요주의 인물 내지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 아주 뭐 우리가 나쁜 사람만 찾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